서울에서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약간 랜드마크성 건물이 되기에도 충분하죠.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매력을 느낀 겁니다. 서울에 굉장히 큰 건물은 당연히 돈이 엄청 많은 사람만 살 수 있는 건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건물을 이제 호실별로 쪼개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뭐 그것만으로 봤을 때도 이제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이 그냥 일반 사무실 건물처럼 그렇게 못생기게 올라온다 그러면은 전혀 랜드마크 같은 느낌이 안 들 텐데 뭐 제가 이따가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건물 외관도 너무 예쁘게 지을 예정이어가지고 충분히 랜드마크로 성장할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가산동에서 이제 곧 분양을 할 엄청난 지식산업센터 한 군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제가 가산동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동네가 된 동네, 신도시가 아닌 이런 좀 오래된 동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역사를 좀 아는 것부터 이 투자의 시작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강남 하지만 강남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알면은 좀 투자를 할 때 방향이 좀 잡힐 거고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 가산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동네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는지 그리고 뭐 산업단지다 보니까 과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가면서 성장을 잘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좀 역사를 중요시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옛날부터 그래서 뿌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 말에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 뭐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바로 좀 역사부터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9길 96 그리고 금천구 디지털로 178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9,100평이고 연면적은 약 78,000평입니다. 주차 대수는 1,795대이고 최고 28개 층으로 그리고 3개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층별 구조는 공통으로는 지하 5층에서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 지하 2층서부터 지하 1층까지는 창고, 그리고 지하 1층서부터 지상 2층까지가 상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동인 기숙사동은 3층서부터 14층까지가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15층서부터 28층까지가 기숙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A동은 3층서부터 25층까지가 지식산업센터이고 지식산업센터 B동은 2층서부터 21층까지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자, 이 구로 가산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그러니까 즉 자기가 활동했던 시기에 따라서 이 구로 가산을 좀 다르게 부르는데 좀 초창기 때 아셨던 분들은 구로공단이라고 좀 아직도 많이 부르시고 그 다음은 디지털 단지, 최근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상용화된 말인 쥐밸리, 좀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좀 다르게 부르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원래 아파트형 공장이었던 게 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는지 4차 산업 발전에 발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고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의지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의지가 좀 바뀌다 보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건물 자체는 똑같지만 그 활용하는 용도가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 때는 주로 이제 제조업 위주로 많이 들어왔었고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을 바꾸고 나서는 주로 IT 위주의 업체들이 예전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구로 가산 같은 경우에도 예전이랑 다르게 이제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변화하려는 그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름을 바꾼 거고 우리는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 의지이고 방향이니까요. 자, 현재 쥐밸리라고 불리우는 이 구로 가산 같은 경우에는 1964년에 수출산업공단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이 단지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당시의 이름이 이제 구로공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주 수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가발도 있고 뭐 의류나 뭐 봉제 뭐 이런 쪽 위주로 이제 수출을 했는데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할 만큼 그런 엄청나고 활발한 뭐 그런 공업도시였던 곳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구로공단 입지 특성상 인천이랑 서울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뭐 그럼 이제 수출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쪽이 그렇게 산업단지로 발전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제조업 위주였던 이 구로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시대에 발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렇게 옛날 저층 공장들이 조금씩 5층, 6층 이런 아파트형 공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90년대서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는데 정식적으로 2000년 12월 달에 구로공단에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참 이제 IT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디지털 관련 기업이나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입주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뭐 동네 이름을 바꾸니까 당연히 지하철역 이름도 바꾼 거고 2000년대 중반에 가리봉역에서
가리봉역에서 가산 디지털역으로, 구로공단역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 역으로 역명까지 바꾼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생긴 이름이 바로 쥐밸리입니다. 물론 이곳의 공식 명칭 그리고 정식 명칭은 서울 디지털 산업 단지인데, 이제 뭐 테크노밸리라든지 뭐 실크밸리 이런 것처럼 이제 밸리를 그 당시에 붙이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쥐밸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쥐밸리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 약 60만 평에 입주 업체는 약 1만 2천 개의 입주 업체가 있고 약 16만 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이 입점업체 수치는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약 1.6배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수치는 계속 이쪽에다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뭐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체감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쥐밸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세였고 뭐 앞으로도 계속 성장세일 겁니다. 뭐 최근에는 서부 간선도로 뭐 지하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발전을 이 동네도 하고 있죠.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실 상당한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기 전에도 물론 이제 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단지도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해당 현장 딱 요것만 보진 않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역사도 보고 뭐 기타 여러 가지들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딱 이 영상 하나로 그냥 모든 궁금증이 해결이 될 수 있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뭐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사실 제 머릿속에는 이 쥐밸리가 아직까지도 제조업이 훨씬 많을 거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구로공단적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과연 사실인지 수치로 제가 한번 좀 봤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아낸 사실은 이 쥐밸리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제조업이 절반을 차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조업이 약 38%로 섬유의복이 6%, 목재종이가 2%, 섬유화학이 2%, 기계가 6%, 전기전자가 22%입니다. 그리고 비제조가 나머지 62%죠. 자, 이 비제조에는 물론 컨설팅 업도 있고 IT 업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로 IT 위주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조 부분에서도 전기 전자 부분이 제조 전체에서 약 58% 정도를 차지할 만큼 전체적으로 이쪽 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수치를 조사를 한 결과 제 머릿속에 있던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 뭐 그와 더불어 가지고 제 인식까지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게임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넷마블이라는 곳이 이 쥐밸리에 신사옥을 짓고 그게 곧 2020년 9월 달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엄청 크게 건물을 짓는데 이런 거대 IT 기업이 이런 곳에 신사옥을 지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IT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는 것을 입증한 뭐 그런 셈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이 위치한 이 쥐밸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이 가산 퍼블릭 그 현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건물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거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는 경기도권에 뭐 연면적 8만 평, 그리고 연면적 10만 평 뭐 이런 건물들이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이 연면적 7만 8천 평이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상징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상징이 있냐, 바로 서울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규모는 63빌딩의 약 1.5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자,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걸로 쳤을 때 이 건물보다 그냥 무조건 큰 건물, 즉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큰 건물들을 좀 보자면은 앞으로 들어설 현대차 GBC가 약 27만 평이고 롯데월드 몰앤 롯데월드 타워가 약 24만 평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롯데월드 타워 단독으로만 약 10만 평이고요. 그리고 2020년 준공 예정인 여의도 파크원이 약 19만 평이고 여의도 IFC가 약 15만 평, 코엑스가 약 14만 평, 서초동 삼성사옥이 약 12만 평,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약 8만 6천 평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가산 퍼블릭하고 비슷하거나 작은 규모로는 강변 테크노마트가 약 7만 8천 평 정도로 이제 거의 비슷하고, 용산 아이파크몰이 약 7만 3천 평, 강남 파이낸스 센터가 약 6만 4천 평, 아모레 퍼시픽 본사사옥이 약 5만 7천 평, 강동구에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건물이 약 5만 6천 평,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 넷마블 사옥인 G스퀘어가 약 5만 4천 평, 그리고 그 유명한 63빌딩이 약 5만 평입니다.
자, 제가 워낙에 이제 서울에서 유명한 건물들을 좀 나열하다 보니까 큰 건물들이 꽤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이게 거의 끝이에요. 물론 몇 개가 더 있긴 있겠죠. 근데 이게 거의 끝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는 78,000평을 넘어가는 게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고, 서울에서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약간 랜드마크성 건물이 되기에도 충분하죠.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매력을 느낀 겁니다. 서울에 굉장히 큰 건물은 당연히 돈이 엄청 많은 사람만 살 수 있는 건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건물을 이제 호실별로 쪼개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뭐 그것만으로 봤을 때도 이제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이 그냥 일반 사무실 건물처럼 그렇게 못생기게 올라온다 그러면은 전혀 랜드마크 같은 느낌이 안 들 텐데, 뭐 제가 이따가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건물 외관도 너무 예쁘게 지을 예정이어가지고 충분히 랜드마크로 성장할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느낀 매력은 바로 업무 환경입니다. 자, 일단 이 건물의 녹지 및 공원이 대지의 약 40%에 달합니다. 그래서 바로 얘네들이 슬로건처럼 내미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원 속 캠퍼스이죠. 그래서 홍보 영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되게 지나칠 정도로 자연 친화적인 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푸른 그런 숲에 막 지저귀는 새들의 자, 홍보 영상이니 조금 오바스럽긴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이름을 보면은 그 의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산 퍼블릭에서 퍼블릭을 보면은 Public. 원래는 스펠링이 C로 끝나야 되는데 K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K는 바로 파크의 K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그냥 생각 없이 그런 자연 친화적인 것들을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의지 자체가 자연 친화적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미지 컷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막 건물 내부에 물도 막 흐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약간 울창한 숲 같은 느낌이 조금 있고, 그래서 도시 속에 이런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특히 이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뭐 그런 사무실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 이런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건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업무 환경으로는 바로 오피스 라운지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개 층마다 오피스 라운지라는 거를 하나씩 뒀는데 여기서 또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꼈어요. 자,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넷을 막 달군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이제 구글 사무실 내부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부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경악을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자, 물론 이 업무 공간까지, 실제 업무하는 이 공간까지 이 구글하고 똑같이 하는 거는, 그건 뭐 사무실마다 굉장히 분위기도 다르고 뭐 스타일도 다르고 컨셉도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일일이 시행시공사가 다 맞춰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공용 휴게 공간만이라도 이런 비슷한 느낌을 재현을 해놓은 거죠. 적어도 휴게 공간만큼은 그런 구글 사무실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휴게실을 공용 공간에 넣는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 시도는 아니에요. 뭐 가장 최근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들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문정동 법조단지인데, 이곳도 보면은 층별로 휴게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버려졌습니다. 뭐 공간만 만들어 놓고 관리 주체를 따로 안 정하다 보니까 뭐 그러면서 말이 자율적인 거지, 사실상 알아서 쓰라는 식으로 이제 냅두다 보니까 그냥 안 쓰는 곳이 대부분이고, 입주사 입장에서도 뭐 마음대로 쓰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그 층에 이제 우리 회사만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입주사가 아예 작정하고 나서가지고 뭐 그 휴게실에다가 책상하고 의자를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뭐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럼 이런 모습을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입주사도 지켜보고 있고, 건물을 건설했던 건설사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점점 쓸모가 없는 곳이라는 걸 아는 거는 이 양쪽 다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공간이 아깝죠. 일단 뭐 이 공간 대신 화장실을 넓힐 수도 있는 거고 엘리베이터 한 대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공용 공간으로 휴게실을 뺐는데 그 공간이 버려진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똑같이 만들면 사람들이 당연히 매력을 못 느끼겠죠. 건설사들은 팔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 이 가산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단순히 딱딱한 분위기에 그런 규격 사이즈의 뭐 그런 의자하고 책상 이런 게 아니라 예쁘고 다양한 소파를 놓고, 심지어는 뭐 양옆이 막히고 작은 테이블이 있는 걸 1인용 소파까지 놓아가지고 뭐 굉장히 쉬고 싶은 뭐 그런 분위기를 이제 살렸고, 여기서 이제 더 대박인 거는 예쁜 자판기를 놓아가지고 활용성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이제 뭐 뽑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판기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시뻘건 그런 뭐 밖에 있는 촌스러운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 붙박이로 돼 있고 깔끔한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뭐 그런 자판기입니다.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도 들어가서
와서 쉬고 싶고, 관리 주체도 이 현대건설 쪽에서 직접 하겠다고 자처를 하니까 입주하는 분들, 분양을 받은 분들이나 아니면 임대로 들어가는 분들은 너무나도 좋은 그런 조건인 거죠. 자, 근데 라운지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1층에도 로비에 라운지를 또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카페 형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미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건물에서 업무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조금 더 자신감 있고 기분 좋게 미팅을 할 수가 있게 카페 형식으로 라운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거죠. 자, 기존 지식산업센터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1층 상가를 팔아먹기에 바빠가지고 1층 로비 있는 곳에 상가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정동 같은 경우에도 이 현대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1층 로비에서 음식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당연히 앉아서 얘기할 로비는 없고, 그 상가 음식점들 보면은 굉장히 이 시트지를 막 해놔가지고 보기에 예쁘지도 않고 여러모로 조금 눈살이 좀 찌푸려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동안에 가장 예쁜 로비라고 하면은 그냥 아예 상가 없이 넓은 로비, 거기서 그냥 인사를 하시는 그런 보안업체 요원만 있는 요 정도가 이제 여태까지 가장 이쁜 로비였었는데, 가산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쓴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사진대로 이제 로비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실제 로비가 어떨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얘네들이 만든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꾸민다라고 하는데 이게 항상 CG하고 실제하고 이 느낌이 일치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감은 잡겠지만은 이제 실제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만약에 굉장히 잘 꾸며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은 베트남의 나트랑 인터컨티넨탈 호텔입니다.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장 최악으로 꾸며진다 하더라도, 자, 이 사진은 여의도 웨딩 컨벤션인데 요거 이상으로 될 것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400석 규모의 컨퍼런스 홀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3개층 높이로 해가지고 이제 강의실, 대학교 강의실처럼 쫙 뒤로 이렇게 높아지는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세미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강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사업 설명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거는 물론 이제 추후에 관리 업체가 이제 정해지면은 외부인도 여기서 이제 비용만 내고 쓸 수 있을지,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정해지겠지만, 어쨌든 요런 거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건물에 큰 가치가 되고, 만약에 외부인까지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게 될 것이고, 점점 이 건물은 갖고 싶은 건물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 시야에 계속 밟히면은 건물의 가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요거는 100%예요. 자, 외부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교통 분석 같은 건데, 제가 지금까지 조금 쉼없이 달려왔으니까 잠깐만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제가 잠깐 딴소리를 하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건물 이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얀색 건물에 좀 낮은 층 이런 거에 이제 푸른 숲들이 있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되게 예쁜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물이, 이제 앞에 보여드리는 사진 같은 건물인데, 강남 브리지 힐이랑 그리고 용산에 있는 한남 더힐입니다. 그리고 짓고 있는 것 중에서는 아페르 한강이라는 건물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어지면은 과연 이런 느낌을 얼마만큼 살릴 수 있을지가 당연히 관건이긴 한데, 현재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비슷한 느낌을 낼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존까지는 멋있는 사무실이라 하면은 그냥 파란 창에 높이 올라가고 막 큰 건물 요 정도로 이제 멋있는 건물이라 했는데,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건물 굉장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저의 취향인지 모두의 취향인지. 그래서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런 느낌을 굳이 이제 다른 거에 또 빗대자면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고급 주택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를 나가면 바로 바닷가가 있을 것 같고, 건물 나무에는 이제 야자수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가지고 교통 분석을 포함한 그럼 입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핵심이고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G밸리를 먼저 이해를 우리는 하고선 넘어가야지 이 교통 분석, 입지 분석이 가능한데, 이 G밸리를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G밸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있는데 구로 1단지, 가산 2단지, 가산 3단지로 각각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냐라고 하면은 이 역시도 순서대로 구로 1단지, 가산 2단지, 그리고 가산 3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차이가 꽤 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1, 2구역하고 3구역 간의 차이는 좀 심하죠. 자, 일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와 가장 가깝기도 하고 지하철도 2호선 라인이 있다 보니까 강남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구역을 최고로 쳐주는 가장 큰 이유죠. 뭐 사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2, 3구역에서도 한 두 정거장만 가면은 바로 구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지하철을 제외하고 굳이 여의도랑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거를 제외하자면은 이 1단지하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가치 차이가 없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2단지냐 아니면 3단지냐에 따라서 이 다크서클의 길이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쥐밸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서남권 가장 끝에 있는 곳으로 이제 길 하나만 건너면은 바로 광명입니다. 광명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야 뭐 3구역으로 출근하는 것이 상관이 없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는 이 3단지 쪽으로 출근하는 것이 그야말로 헬게이트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서울 중심에서 3구역으로 넘어가는 길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중간으로 길게 1호선 지상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길이 3개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맨 아랫길은 다리가 광명까지 이어져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굳이 광명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길을 한번 보면은 왕복 4차선인 가리봉 지하차도하고 왕복 4차선인 수출의 다리가 있는데 3단지 같은 경우엔 특히나 업체가 많고 상주 인구가 많은 만큼 좀 길이 넓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리고 길이 많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바로 연결되는 길이 2개밖에 없고 그나마도 둘 다 왕복 4차선밖에 안 되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지옥인 거죠. 특히 수출의 다리는 이제 상당히 유명한데 퇴근 시간에 이 도보 7분밖에 안 되는 약 470m의 다리를 차로 건너려면은 약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다리다 보니까 뭐 옆으로 빠질 수도 없고 정말 죽을 맛인 거죠. 이제 이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장님들이나 임원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닐 텐데 이 퇴근 시간에 밀리는 것 때문에 강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선호도가 떨어지면은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은 가격이 감소를 하겠죠. 자, 아무튼 그 정도로 밀리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많은 민원이 계속 서울시로 들어갔고, 현재는 다행히도 이 수출의 다리 남쪽 750m 부근에 두산길 지하차도를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게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 지하차도가 과연 뚫린다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교통 상황이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복 2차선입니다. 과연 이게 뚫린다고 이게 교통이 나아질까요?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 3단지가 2단지하고 동일한 가치를 갖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교통 환경이죠. 그리고 40분 걸리던 게 한 38분, 뭐 37분? 한 요 정도로 이제 줄어들 거예요. 자, 그래도 이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를 공사하고 있는 덕에 뭐 교통이 훨씬 나아지긴 할 겁니다. 3단지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런데 서울에서 출근하는 사람 중에서는 뭐 마포구나 서대문구에서 출근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은 상관도 없는 내용이죠. 이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강남과의 도로 접근성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같은 가산동이라 하더라도 2단지하고 3단지는 굉장한 가치의 차이를 보여요. 이 가산 퍼블릭이 100점짜리 입지는 아니더라도 1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지하철 도보 7분 내, 그리고 2단지인 점, 그리고 1구역에서는 이런 스케일의 건물이 들어설 곳이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입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삼성물산이 최근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 건물에도 당연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초역세권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 도보 5분 이내라는 거를 끊지 못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도보 몇 분 거리냐, 요거는 이제 어쨌든 항상 상대적인 건데, 미사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지금 지하철이랑 가까운 게 도보 7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도보 7분이라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가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초역세권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굳이 뭐 1단지에 없다라는 점. 물론 이 2, 3단지처럼 지하철 주변에 둘러싸인 게 아닌 이 1단지는 5분 컷 되는 건물 자체가 많지가 않긴 해요. 그래서 지하철과의 접근성으로만 봤을 때는 가산 퍼블릭이 훨씬 좋을 수도 있는데, 1단지는 2호선하고 가깝다는 점, 그리고 조금 더 서울 중심권이라는 뭐 이런 점이, 뭐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뭐 1단지더라도 지하철이랑 잔뜩 먼 뭐 그런 자리를 가는 것보다는 2단지더라도 지하철에서 도보 7분 거리 뭐 이런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1단지이더라도
보더라도 어느 자리냐가 이제 아쉬움을 얘기하냐 아니면 다행인지를 얘기를 하냐, 뭐 이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가가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비싸게 분양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항상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죠. 자, 현재 구로 가산에는 약 15개 정도의 현장이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적은 숫자로 계속 분양을 하고 있어요. 이 건물들에 비해 가지고는 어쨌든 더 최신 건물이기 때문에 더 입지가 좋고 더 규모가 큰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죠. 만약에 이 건물들보다 저렴했다, 또는 이 건물들이랑 가격이 똑같았다라고 하면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랐을 텐데 뭐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뭐 상대적인 거예요. 이제 가산 3단지 쪽에 이 현대 가산 퍼블릭보다 10% 이상 비싸게 분양을 할 예정인 뭐 그런 건물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뭐 비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굳이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로가산은 예전 90년대서부터 평당 200만원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는 평당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내년에 분양하는 것들은 평당 1100에서 1200 정도로 분양을 할 예정이죠. 이 옛날에 지었던 낡고 노후화된 건물이 당연히 요즘에 지어진 것만큼 가격이 똑같이 오르진 않겠죠. 아무래도 최신 건물이 훨씬 더 쓰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지가는 굉장히 상승한 거를 알 수가 있고, 나름 최근에 지어진 이제 높고 근사한 건물들, 이런 건물들은 이제 분양가를 따라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 자체도 점점 IT 위주로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미래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건물 자체도 아무래도 제조업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겠죠. 뭐 입지도 훌륭한 편이고, 무엇보다 이제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1단지에 있는 그런 지스케어하고 같이 랜드마크성 건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지하철이 5분 컷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랑, 그리고 어쨌든 저렴하게 분양하는 건 아니라는 점.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전체적인 건물의 짜임새를 봤을 때 현재 예정되어 있는 분양가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고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더라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계속 저렴한 거는 이 사람 욕심이니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무실들에서 굳이 휴게 공간을 자기들이 이 임대를 빌려 가지고 굳이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꾸미는 것보다 이렇게 공용으로 같이 해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비용 절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거를 이제 대비해가지고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구로동에 있는 건 옛날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 건물 내부 자체도 훨씬 깨끗하기도 하고, 주차 공간도 당연히 확실히 다르고, 주차 공간 자체가 훨씬 넓고 깨끗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만 봐도 뭐 결코 비싼 가격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뭐 이런 가격보다도 이 구로 가산의 엄청난 공급량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경제학의 기본 중에 하나가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걱정은 아마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항상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곳이고 항상 사람들이 찾는 뭐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이스 하이엔드 클래식이란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랑 거리도 더 멀고 건물 규모도 연면적 23,000평으로 더 작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이제 가산 퍼블릭에 비해서 뒤처지는 그런 곳인데, 이곳이 2018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돼가지고 약 4개월 정도 만에 거의 공실 없이 꽉꽉 찼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표 있죠. 10년 만에 뭐 입주사건 아니면 상주 인구건 약 1.6배 정도씩 증가를 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공급도 많지만 수요는 그거보다 더 많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 뭐 해당 건물의 분양가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뭐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이쪽 아래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